1965년 여름 동대문 시장. 한 소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건을 본 이가 있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 평범한 시골 할머니의 입에서 그날의 봉인된 기억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끝내 숨기려 했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사라진 소녀의 이름은 왜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할머니,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지우가 작은 카메라를 복례 앞에 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78세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찻잔을 어루만지며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 작은 한옥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바깥에서는 가을바람이 낙엽을 굴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말하는 거냐? 복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8살 손녀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을 꿈꾸는 지우는 집요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젊으셨을 때 동대문 시장에서 일어났던 그 일 말입니다. 엄마가 살짝 얘기해 준 적이 있거든요. 소녀 하나가 사라졌다고. 복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50년도 넘은 일인데 아직도 그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그런 옛날 이야기가 뭐가 중요하다고. 할머니, 지우가 복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제가 정말 알고 싶어요. 그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복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목소리들이, 그날의 더위가, 첫 냄새가 코끝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날 정말 무더웠단다. 복례의 목소리가 먼 곳에서 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58년 전 그 여름날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1965년 7월 서울은 찜통더위였습니다. 동대문 시장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무명청과 광목 냄새, 사람들의 땀 냄새가 뒤섞여 흘렀습니다. 22살의 복례는 작은 포목상 앞에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쁜 천 보고 가세요. 값도 싸요. 복례가 지나가는 아낙네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더위 때문인지 손님들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례 언니, 아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8살 은정이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해진 파란 치마에 낡은 고무신을 신고 있었지만 눈만큼은 맑고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은정아, 오늘은 또 누구 심부름이니? 복례가 반갑게 물었습니다. 은정이는 이 시장에서 나고 자란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혼자 생계를 꾸려가느라 바쁜 틈에 은정이는 시장 어른들 심부름을 하며 용돈을 벌었습니다. 영리하고 부지런해서 상인들이 모두 예뻐했습니다. 상구 아저씨가 저기 청계천 건너편까지 가서 물건 좀 가져오라고 했어요. 상구는 시장에서 실과 바늘, 단추 같은 자파를 파는 32살 총각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해서 동네 아이들이 잘 따랐습니다. 복례도 가끔 그의 가게에서 실을 사곤 했습니다. 혼자 그 먼 데까지 가려고?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상구 아저씨가 함께 가신다고 했어요. 은정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손을 흔들며 시장 안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파란 치마가 햇살에 흔들리며 골목 모퉁이로 사라졌습니다. 그게 복례가 은정이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시장 한편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정이 어디 갔어요? 아까부터 못 봤는데. 우리 은정이 혹시 보셨어요? 은정이 어머니인 한순자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40살쯤 된 순자는 시장에서 나무를 팔며 혼자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키 작고 파란 치마 입은 우리 은정이요. 분명히 이 근처에 있었을 텐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엇비슷했습니다. 아, 글쎄요. 못 봤는데요. 어디 갔을까요?
복내는 가게 정리를 하다 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은정이가 상구와 함께 간다고 했는데 왜 혼자 사라진 걸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복내는 분명히 오후 2시쯤 은정이와 상구가 함께 시장 뒷골목으로 향하는 걸 봤습니다. 상구가 은정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뭔가 이야기하며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느낌이었을까요? 뭔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혹시 상구 씨는 뭐라고 하던가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상구 씨요? 상구 씨는 어디 있어요? 순자가 둘러봤지만 상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가게에 있어야 할 텐데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아마 장사하러 나갔겠지요. 그럴 거예요. 은정이는 혼자 어디 갔을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금세 시들해졌습니다. 저녁 장사 준비에 바빴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팍팍한 시절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잠깐 사라진 것보다는 오늘 장사가 더 중요했습니다. 밤이 되어도 은정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밤새 시장 곳곳을 뒤졌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왔습니다. 하지만 증언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못 봤습니다. 글쎄요, 워낙 바빠서. 그런 일이 있었나요? 복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이 물어봤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봤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은정이와 상구가 함께 가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이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시장에서 매장당할까봐, 가난한 살림에 더 큰 화가 닥칠까봐 두려웠습니다. 내가 본 걸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을 거야. 복내의 목소리가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숨을 죽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정말 뭔가를 보신 거예요? 복내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봤단다. 분명히 봤어. 할머니, 정확히 뭘 보신 거예요? 지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다그쳤습니다. 복내는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석양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은정이 그 아이는 말이지. 복내의 목소리가 다시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은정이는 참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시장에서 나고 자란 아이치고는 너무 맑고 순수했습니다. 어머니 순자가 나물장사로 바쁜 동안 은정이는 혼자서도 잘 지냈습니다. 아침이면 어머니를 도와 나물을 다듬고 오후에는 시장 어른들 심부름을 하며 용돈을 벌었습니다. 복내 언니, 이거 드세요. 어느 날 은정이가 복내에게 사탕 하나를 건넸습니다. 심부름으로 받은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은정아, 너나 먹어라. 언니가 더 맛있게 드실 것 같아요. 그런 아이였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씨 고운 아이였습니다. 복내는 그런 은정이가 정말 예뻤습니다. 그런데 은정이에게는 묘한 면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유독 또렷했습니다. 어른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뭔가 숨기려 할 때면 은정이의 커다란 눈이 그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복내 언니, 왜 슬퍼요? 어느 날 복내가 장사가 안 되어 시무룩해 있을 때였습니다. 은정이가 다가와 복내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슬프지 않아. 왜? 눈이 슬퍼 보여요. 우리 엄마도 그런 눈을 할 때가 있어요. 8살 아이의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복내는 그때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있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도 그랬습니다. 1965년 7월 15일 복내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더위를 피해 이른 아침에 장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침 7시쯤이었을까요? 은정이가 어머니 심부름으로 시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복내 언니, 안녕하세요. 은정아, 벌써 나왔구나. 엄마가 일찍 나물 정리하라고 했어요. 은정이는 어머니 가게에서 시든 나물잎을 떼어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골라내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은정아, 오늘 심부름 있니? 네, 상구 아저씨가 부르셨어요. 청계천 건너편까지 가야 한대요. 그때였습니다. 복례는 은정이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은정이가 고개를 저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상구 아저씨가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요즘 자꾸 저를 부르세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복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상구는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친절하고 인상도 좋았습니다. 아이의 기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친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 상구 아저씨는 좋은 분이야. 그런가요? 은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오전 10시쯤 상구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발라 말끔하게 넘겼고 셔츠도 새 것 같았습니다. 은정아, 가자. 네, 아저씨. 은정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활기차게 뛰어갔을 텐데 이날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복례는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상구의 표정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너무 차분했습니다. 아니, 차분한 게 아니라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상구 씨,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복례가 물었습니다. 아, 청계천 건너편에 물건 좀 받으러 가야 해서요. 은정이 혼자 보내기엔 좀 멀지 않나요? 괜찮아요. 제가 함께 갈 테니까. 상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뭔가 억지로 짓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상구가 은정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은정이가 깜짝 놀라는 것처럼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리고 복례를 돌아봤습니다. 그때 은정이의 눈빛을 복례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언니,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그냥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은정아. 네. 은정이의 대답이 작고 힘없었습니다. 상구와 은정이가 시장 안쪽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복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계속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후 2시쯤 복례는 점심을 먹으러 가게를 잠시 비웠습니다. 그때 시장 뒷골목에서 상구와 은정이를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청계천 건너편에서 돌아오는 길이라면 시장 앞쪽으로 와야 하는데 왜 뒷골목에 있는 걸까요? 더 이상한 것은 은정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에 입고 나갔던 파란 치마가 흐트러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넘어진 것 같았습니다. 상구가 은정이에게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상구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은정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다가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냥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상구가 은정이를 데리고 더 깊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시장 창고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복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자기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은정이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용기를 냈다면. 복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럼 상구 아저씨가. 모르겠다. 확신할 수는 없어. 하지만 분명한 건 은정이의 그 마지막 눈빛이야. 그 아이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난 모른 척했단다. 복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8년 전 그날의 후회가 여전히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거구나. 지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그럼 왜 그때 경찰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례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 없었단다. 복례의 목소리가 다시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은정이가 사라진 다음 날 아침, 동대문 시장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어딘지 어두웠습니다. 시장에서 아이 하나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참 안 됐네. 어디 갔을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안타까워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각자 살아가기에 바빴습니다. 복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정이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상구와 함께 뒷골목으로 사라지던 모습도 말입니다. 말해야 하나? 아니야, 확실하지도 않은데. 복례는 갈등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한 걸 봤지만 그것만으로 상구를 의심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상구는 시장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오전 9시쯤 경찰이 왔습니다. 중년의 순경 2명이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한은정이라는 8살 아이가 실종됐다고 합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순경이 시장 사람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글쎄요, 워낙 사람이 많아서. 아이들이 워낙 여기저기 뛰어다녀서 잘 모르겠네요. 혹시 집에 가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복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분명히 봤다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한은정이가 누구와 함께 있는 걸 보신 분 계신가요? 순경이 다시 물었습니다. 복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복례에게 쏠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복례가 은정이와 가까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복례 씨, 혹시 뭔가 아시는 거 있나요? 순경이 복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복례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복례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상구와 은정이가 함께 뒷골목으로 가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상구를 의심한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구는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잡화점은 규모도 컸고 다른 상인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반면 복례는 혼자 작은 포목상을 하는 약한 존재였습니다. 만약 상구를 잘못 의심했다가는 시장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확실하지도 않은데 괜히 나섰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지? 복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은정이를 도와야 한다는 마음과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충돌했습니다. 그럼 최상구 씨는 어디 계신가요? 순경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상구 씨요? 어디 갔을까요? 아침부터 가게 문이 닫혀 있네요. 어디 장사하러 갔나 봐요. 복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상구가 없다니요. 어제 은정이와 함께 있었던 상구가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어제 최상구 씨를 보신 분 계신가요? 어제요? 글쎄요. 평소와 다를 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사람들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복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상구와 은정이가 함께 있는 걸 봤다고 말해야 할까요? 그때 복례 옆에서 장사하는 김씨 아주머니가 속삭였습니다. 복례야, 괜히 나서지 마라. 이런 일에 휘말리면 좋을 게 없어. 김씨 아주머니는 50대 중반의 베테랑 상인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오래 장사한 사람답게 세상 물정에 밝았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 은정이가 쯧쯧 너무 순진하구나. 여기서 괜히 목소리 높이면 너만 손해야. 상구는 시장에서 힘 있는 사람이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김씨 아주머니의 말에 복례는 더욱 위축됐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말하면 안 되는 걸까요? 게다가 내가 본 게 확실하니? 착각일 수도 있잖아. 괜히 무고한 사람 누명 씌우면 어떡할 거야? 그렇긴 하지만. 됐어, 됐어. 조용히 해. 저 경찰들도 어차피 대충 조사하고 갈 거야. 김씨 아주머니가 복례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복례는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1시간 정도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은정이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도 수상한 걸 목격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모른다, 못 봤다는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일단 더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뭔가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순경들이 명함을 남기고 갔습니다. 시장은 다시 평상시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점심때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참 안 됐네, 은정이. 어디 갔을까? 요즘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진짜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화제거리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복례야, 너 괜찮지? 김씨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다행이네. 이런 일에 휘말리면 정말 복잡해져. 너는 그냥 내 장사나 열심히 해. 그런데 아주머니, 은정이는 어디 갔을까요? 글쎄, 아마 어디 친척 집에라도 갔겠지. 아니면 집 나간 거고. 요즘 애들이 워낙 말을 안 들어서. 김씨 아주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은정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구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가게를 열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상구 씨, 어디 갔다 오셨어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아, 어제부터 용산 쪽에 물건 받으러 갔다 왔어요. 상구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이상했습니다. 어제 분명히 은정이와 함께 있었는데 언제 용산에 갔다는 걸까요? 은정이 일로 경찰이 왔다던데요? 그래요? 무슨 일인가요? 상구가 놀란 척했습니다. 하지만 복례의 눈에는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은정이가 어제부터 안 보인다고 해요. 정말요? 어디 갔을까요? 상구의 반응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또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말했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잘한 걸까요? 내가 본 게 확실할까? 만약 틀렸다면? 하지만 은정이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그 눈빛 말입니다. 그때부터였단다. 내가 침묵하기 시작한 게 말이야. 복례의 목소리가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럼 상구 아저씨는 정말 확신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의심스러운 건 분명했지. 그런데 난 무서웠단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침묵뿐이었어. 할머니, 그 상구 아저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우가 카메라를 조정하며 물었습니다. 복례는 찻잔을 돌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구는 참 복잡한 사람이었단다. 복례의 기억 속으로 상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최상구는 동대문 시장에서 꽤 이름 있는 상인이었습니다. 32살의 총각으로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했습니다. 잡화점을 운영했는데 실과 바늘, 단추, 지퍼 같은 것들을 팔았습니다. 시장에서는 규모가 큰 편에 속했습니다. 상구의 가게는 복례의 포목상에서 새 집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복례는 가끔 그곳에서 실을 사곤 했습니다. 상구는 항상 친절했습니다. 값도 깎아주고 덤도 많이 줬습니다. 복례 씨, 오늘도 예쁘네요. 상구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복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22살 처녀에게는 30 넘은 남자의 칭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실 좀 주세요. 무슨 색깔로 드릴까요? 상구는 정말 친절했습니다.
손님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그래서 단골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여자 손님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상구에게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너무 친절한 것도 그렇고 시장 아이들에게 유독 관심이 많은 것도 그랬습니다. 은정아, 이리 와봐. 상구가 은정이를 부르며 사탕을 줬습니다. 은정이는 기뻐하며 사탕을 받았습니다. 상구 아저씨, 고마워요. 우리 은정이가 제일 예쁘네. 나중에 크면 정말 미인이 될 거야. 상구가 은정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그때 상구의 눈빛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너무 집요하게 은정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상구는 유독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탕을 주거나 심부름을 시키거나 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상구가 아이들을 좋아한다고 말했지만 복례는 뭔가 찜찜했습니다. 은정이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쯤의 일이었습니다. 복례는 늦은 저녁에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 뒷골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싫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복례는 깜짝 놀라서 소리가 나는 쪽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상구와 어린 여자아이가 보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게. 상구가 아이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복례는 가까이 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왜인지 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냥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상구가 아이를 데리고 더 깊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복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례는 그 아이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장에 사는 아이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온 아이일까요? 그 일이 있은 후부터 복례는 상구를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상구는 가끔 시장이 끝난 후에도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모두 집에 간 후에도 혼자 가게에 있거나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무엇을 하는 걸까요? 또 하나는 상구의 가게 뒤편에 작은 창고가 있었는데 그곳에 자물쇠를 여러 개 채워놨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상인들의 창고는 그렇지 않았는데 유독 상구의 창고만 그랬습니다. 뭐가 들어있길래 저렇게 잠그나? 복례가 궁금해했지만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은정이가 사라진 그날의 일이었습니다. 복례는 오후에 상구와 은정이가 함께 뒷골목으로 가는 걸 봤습니다. 은정이의 모습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치마가 흐트러져 있고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상구의 행동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활기차고 밝은 모습이었는데 그날은 심각하고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계속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복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와서 조사할 때 상구는 태연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어제 용산에 물건 받으러 갔다 왔어요. 상구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상구의 행동을 더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또 발견했습니다. 상구가 자주 시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큰 보따리를 들고 어디론가 갔다가 늦게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하는 걸까요? 또 하나는 상구의 창고에서 가끔 이상한 냄새가 났다는 점이었습니다. 복례가 지나가다가 맡은 냄새였는데 뭔가 썩은 듯한 냄새였습니다. 무슨 냄새지? 복례가 중얼거렸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상구가 가게를 닫았습니다. 상구 씨 어디 갔어요? 사람들이 물었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고향에 갔다고 하던데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는 아니었습니다. 상구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은정이가 실종된 지 일주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복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상구가 은정이 실종과 관련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상구는 어디론가 가버렸고 은정이는 여전히 행방불명이었습니다. 그 후로 상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다. 복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확신하시는 거예요? 상구 아저씨가 은정이를. 확신이라기보다는 의심이었지. 하지만 그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어. 특히 상구가 갑자기 사라진 후에는 더욱 그랬단다. 복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 상구는 평소에 착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통했어.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지. 게다가 확실한 증거도 없었고 복례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용기를 냈다면 은정이를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 할머니, 저는 이 이야기를 꼭 세상에 알려야겠어요. 지우가 카메라를 끄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복례는 놀란 듯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그러면 안 돼. 이미 50년도 넘은 일인데. 아니에요, 할머니. 은정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요. 지우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찾아보면 뭔가 나올 거예요. 할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지우의 간청에 복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우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국립도서관에 가서 1965년 신문들을 뒤져봤습니다. 은정이 실종 사건이 기사로 나왔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기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가난한 집 아이가 실종되어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대문 시장 상인회에 연락해서 오래된 상인들 명단을 구했습니다. 혹시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때 시장에 있던 분들 중에 아직 살아계신 분들 계세요? 글쎄, 다들 돌아가시거나 어디론가 이사 가셨을 텐데. 복례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순자 언니는 아직 살아있을 거야. 김순자요? 응, 나보다 1살 위였으니까 지금 79이겠네. 그때 나물 장사를 했었어. 은정이 엄마와도 친했고. 지우는 즉시 김순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성동구 한 아파트에 사는 김순자를 찾아냈습니다. 할머니, 혹시 한은정이라는 아이 기억나세요? 1965년에 동대문 시장에서. 은정이요? 김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아이, 참 불쌍한 아이였지. 어쩜 그리 예쁘던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김순자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다만 그 아이가 갑자기 사라져서 모두들 놀랐던 건 기억나네요. 혹시 최상구라는 분은 기억나세요? 상구요? 물론 기억하죠. 잘생기고 친절한 총각이었는데. 그런데 왜 상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상구 씨와 은정이가 친했나요? 글쎄요. 상구는 시장 아이들을 다 좋아했어요. 은정이한테도 잘해줬고. 김순자의 말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복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때 은정이가 남긴 물건 같은 거 없어요? 물건이라니? 뭐든지요. 옷이나 신발이나. 복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보따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옛날 물건들이야.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었어. 복례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낡은 천들과 실들이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서 작은 리본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건
은정이가 그날 머리에 메고 있던 리본이야. 복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게 여기에? 그날 밤, 은정이가 사라진 다음 날 아침에 우리 가게 앞에서 찾았어. 아마 어디선가 떨어진 것 같았어. 지우는 리본을 조심스럽게 들어봤습니다. 빨간색 리본이었는데 한쪽 끝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중요한 증거예요. 증거라니? 이 리본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 수 있다면 은정이가 어디에 있었는지 추적할 수 있어요.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우야, 이미 50년도 넘은 일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니?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리본을 가지고 법과학연구소에 문의해 봤습니다. 비록 오래된 것이지만 DNA 검사 같은 건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너무 오래된 물건이라 정확한 분석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구소의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할머니, 그때 상구 아저씨 창고가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창고요? 상구 가게 뒤편에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을 거야. 시장이 많이 바뀌었거든.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복례와 지우는 함께 동대문 시장에 갔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시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고 옛날의 모습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여기가 우리 가게가 있던 자리야. 복례가 한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지금은 옷가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럼 상구 아저씨 가게는? 저쪽, 저 골목 안쪽이었어. 복례가 가리킨 곳으로 가봤습니다. 좁은 골목이었는데 작은 상점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창고는 이 뒤편에 있었는데 복례가 건물 뒤편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옛날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때 상구 아저씨가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경상도 어디였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 지우는 실망했습니다. 단서들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때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옛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런데 저도 이 시장에서 50년 넘게 장사하고 있어요. 혹시 누구 찾으시는 거라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지우는 반가웠습니다. 혹시 최상구라는 분 기억나세요? 옛날에 여기서 잡화점을 하셨던. 할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상구요? 물론 기억하죠. 그런데 왜 그 사람 얘기를? 혹시 그분이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할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상구 그 사람. 나중에 좋지 않은 소문이 있었어요. 무슨 소문인가요?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일로 문제가 됐다고 하더군요. 아이들 관련해서. 지우와 복례는 놀란 듯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산인가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지금도 살아계신가요? 글쎄요, 소식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아마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할아버지와 헤어진 후 지우는 흥분했습니다. 할머니, 들으셨죠? 상구 아저씨가 다른 곳에서도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복례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은정이는 정말 이제 확실해졌어요. 우리가 진실을 밝혀야 해요. 지우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져가며 최상구에 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70년대 부산에서 아동 관련 사건으로 수배된 최상구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기록을 찾아낸 것입니다. 할머니, 찾았어요. 할머니, 정말 찾았어요. 지우가 노트북을 들고 복례에게 달려왔습니다. 화면에는 1970년대 부산 지역 신문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보세요, 여기. 최상구라는 사람이 부산에서 아동 유괴 혐의로 수배됐다고 나와 있어요. 복례는 돋보기를 쓰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흑백 사진 속의 남자는 분명히 그때 그 상구였습니다. 맞다. 이 사람이야. 복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할머니의 의심이 맞았던 거예요. 왜 그때 아무도. 지우야,
복례가 지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사실 말하지 않은 게 하나 더 있단다. 지우는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복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은정이 엄마, 순자 언니니가 나를 찾아온 적이 있어. 복례의 기억이 다시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은정이가 사라진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밤늦게 복례의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례야. 순자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언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세요. 복례가 순자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순자는 방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은정이가. 언니, 진정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복례가 순자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복례야, 너만은 믿고 하는 말인데. 순자가 복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왔어. 누가요? 모르는 사람이었어. 중년 남자였는데. 은정이 일로 왔다고 하더라고. 복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그 사람이 은정이를 봤다고 했어. 순자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어디서요? 기차역에서 어떤 남자와 함께 있었다고. 복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은정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무서웠어. 무슨 말을 했는데요?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정이가 팔려갔다고 했어. 복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팔려갔다니요? 그 시절에 그런 일이 종종 있었잖아. 가난한 집 아이들이 돈을 받고 팔려가는 일이. 순자의 말에 복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은정이에게 일어났다는 건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더 무서운 말을 했어. 뭐라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특히 경찰에게는 절대로. 왜요? 은정이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거라고. 아니,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어. 순자가 온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사람들도 조심하라고 했어. 괜히 나서면 큰일 난다고. 복례는 그제서야 왜 순자가 자신을 찾아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언니, 혹시 저한테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오신 건가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례야, 너 혹시 그날 뭔가 본 거 없니? 복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순자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별로. 복례야. 순자가 복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제발 아무 말하지 마라. 내가 뭘 받든 말하지 마. 언니, 우리 은정이를 위해서야. 만약 내가 뭔가 말하면 은정이한테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순자의 말에 복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침묵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례야. 순자가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구, 그 사람 조심해. 상구 아저씨요? 응. 그 사람이 이상해. 순자도 상구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니도 뭔가 아시는 거예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정이가 사라지기 며칠 전에 상구가 은정이한테 이상한 제안을 했어. 무슨 제안이요?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자기와 함께 여행을 가자고. 복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은정이가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좋다고 했어. 아이니까 단순하게 생각했겠지. 그런데 나중에 무서워하더라고. 왜요? 상구가 자꾸 이상한 말을 했나 봐. 부모님께는 비밀이라고.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순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례는 확신했습니다. 상구가 은정이에게 무슨 일을 저질렀다는 걸 말입니다. 그럼 왜 경찰에게 말하지 않으세요? 못하겠어.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은정이를 영영 못 본다고 했어. 그리고 나한테도 나쁜 일이 생길 거라고. 언니, 복례야,
제발 아무 말하지 마라. 우리 둘만 알고 있자. 순자가 울며 부탁했습니다. 은정이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자. 하지만 복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은정이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상구와 함께 사라진 은정이를 다시 볼 수 없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순자가 간 후 복례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순자의 부탁을 들어야 하는 건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복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은정이 엄마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 번째 침묵을 했단다. 복례의 목소리가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내 두려움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순자 언니의 부탁 때문이었어. 지우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은정이 엄마도 상구 아저씨를 의심했던 거예요? 그렇지. 하지만 우리 둘 다 말할 수 없었어. 각각 다른 이유로. 복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후로 순자 언니와는 서먹해졌어. 서로 너무 무거운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거든. 그럼 은정이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1년 후에 시장을 떠났어. 견딜 수 없었나 봐. 그 후로는 소식이 없어. 복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만약 우리가 용기를 냈다면, 진실을 말했다면, 은정이를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 지우가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은정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봐요. 할머니, 저는 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 거예요. 지우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복례는 불안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지우야, 정말 괜찮겠니?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아니에요, 할머니. 끝난 게 아니라 묻혀버린 거예요. 은정이를 위해서라도 세상에 알려야 해요. 지우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복례와의 인터뷰 영상을 편집하고 추가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복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상구 아저씨 찾았어요. 뭐라고? 복례가 깜짝 놀랐습니다. 부산 쪽 기록을 더 자세히 뒤져봤는데 최상구가 1973년에 체포됐었어요. 아동 유괴 및 인신매매 혐의로요. 지우가 노트북 화면을 복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고 나와 있어요. 그 후에는 이름을 바꿔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름을 바꿔서? 네, 최상길이라는 이름으로 전라도 지역에서 살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복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구가 정말로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그게 1998년에 사망했다고 나와 있어요. 지우의 말에 복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이제 진실을 밝혀도 소용없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할머니. 상구 아저씨가 죽었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은정이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지우는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상구 아저씨가 전라도에서 살 때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또? 네, 1979년에 8살 여자아이가 실종됐는데 상구, 아니 상길과 관련이 있다는 증언이 있었어요. 복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은정이만이 아니었다는 거구나. 그런 것 같아요. 상구 아저씨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같은 일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지우의 말을 들으며 복례는 더욱 후회스러웠습니다. 내가 그때 용기를 냈다면 다른 아이들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할머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요. 지우는 며칠 동안 편집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복례의 증언과 찾아낸 자료들을 토대로 4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완성됐어요. 지우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복례와 함께 완성된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화면에는 복례의 증언이 흘러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기억을 털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정이의 마지막 모습, 상구의 의심스러운 행동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이제 세상에 공개할 건가요? 복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하지만 그 전에 한 분을 더 찾아뵈야 할 것 같아요. 누구를? 은정이 엄마. 순자 할머니요. 지우의 말에 복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자 언니를 어떻게 찾을 건데? 방법이 있어요. 주민등록 이전 기록을 추적해보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우는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한순자를 찾아냈습니다. 인천의 한 요양원에 있었습니다. 복례와 지우는 함께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81세가 된 순자는 많이 늙어 있었지만 복례를 알아봤습니다. 복례야. 정말 복례구나. 순자가 복례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 넘게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아픔이 터져나왔습니다. 언니, 저희가 은정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려고 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와서? 네, 늦었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순자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말해도 되겠지. 우리 은정이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워. 순자도 자신의 증언을 추가했습니다. 상구가 은정이에게 했던 제안, 그리고 그 무서운 사람이 찾아와서 한 말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그때 더 용기를 냈다면 은정이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순자의 후회 어린 목소리가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을 마친 후 세 사람은 동대문 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완전히 바뀐 시장의 모습을 보며 옛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여기가 우리 은정이가 마지막으로 있던 곳이구나.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이제 은정이가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복례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야 우리 은정이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를 수 있겠네. 순자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한은정, 우리 예쁜 은정아. 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은정이를 위해 묵념했습니다. 58년 만에 은정이의 이름이 다시 불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완성된 다큐멘터리를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제목은 잊혀진 소녀 한은정을 기억하며였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정이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네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용기 내어 증언해주신 할머니들께 감사드립니다. 복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정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너를 기억해 줄 거야. 지우가 복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은정이가 평안할 거예요. 그래. 이제야 내 마음도 조금 편해질 것 같구나. 복례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은정이가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복례 언니 고마워요. 이제 저도 편히 쉴 수 있어요. 꿈속의 은정이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으니까요. 할머니, 보세요.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지우가 흥분해서 노트북 화면을 복례에게 보여줬습니다.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지 일주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 줄 몰랐어요. 복례는 화면을 바라보며 감격했습니다. 댓글창에는 수많은 응원 메시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은정이가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야. 그때 지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화를 받은 지우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정말요? 네, 알겠습니다. 누구였니? 복례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KBS에서 전화 왔어요. 이 다큐멘터리를 방송에서 소개하고 싶다고 하네요. 방송에서? 네.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연락이 왔어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요. 지우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며칠 후 복례와 지우는 서울의 한 방송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긴장되시죠? 진행자가 복례에게 물었습니다. 네.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어서요. 하지만 정말 용기 있는 일을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받고 계십니다.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복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은정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복례의 증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용기를 냈다면 은정이를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복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복례는 잠시 생각하더니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용기를 내서 말씀해 주세요. 침묵은 때로는 더 큰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방송이 끝난 후 복례와 지우는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 응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취재를 원하는 언론사들까지. 할머니,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아요. 지우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한 달 후 복례는 인천의 요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순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언니, 방송 봤어요. 순자가 복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우리 은정이를 위해서. 언니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두 할머니는 요양원 정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 요즘 밤에 은정이 꿈을 자주 꿔요. 복례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그런데 예전과는 달라. 은정이가 웃고 있어. 네, 저도요.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순자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은정아, 이제 편히 쉬렴. 할머니들이 너를 잊지 않을게. 그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은정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주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복례의 다큐멘터리를 본 한 시청자가 제보를 해온 것입니다. 할머니, 큰일이에요. 지우가 급하게 복례를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니? 은정이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나왔어요. 지우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연락을 주셨는데 70년대의 상구, 아니 상길과 관련된 일을 직접 목격하셨다고 해요. 정말? 네. 그분이 당시 기차역에서 일하셨는데 상길이 어린 여자아이들과 함께 있는 걸 여러 번 봤다고 하세요. 복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은정이도? 그건 확실하지 않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그분이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계세요. 지우와 복례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본 게 확실합니다. 75세의 박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 상길이라는 사람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아이들은 모두 겁에 질려 있었고 박할아버지의 증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특히 한 번은 파란 치마를 입은 8살쯤 되는 여자아이를 봤는데 그 아이가 계속 울고 있었어요. 복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은정이가 그날 입었던 옷이 파란 치마였습니다. 그 아이가 혹시, 확실하지는 않지만 시기상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박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제가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후회하고 있습니다. 복례는 박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부산에서 돌아온 후 지우는 이 새로운 정보를 담은 후속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은정이의 행적을 추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은정이가 정말 부산까지 갔었구나. 복례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정이의 마지막 모습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됐어요. 지우가 복례를 위로했습니다. 그해 겨울 동대문 시장에서 작은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복례와 순자 그리고 은정이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은정 양을 추모하며 작은 추모비 앞에서 사람들이 묵념했습니다. 은정이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비석이었습니다. 은정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너를 기억해 줄 거야. 복례가 비석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은정이가 고마워요. 복래 언니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래는 눈을 감고 은정이를 떠올렸습니다. 파란 치마를 입고 환하게 웃던 8살 소녀의 모습을 말입니다. 이제야 정말 안녕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복래의 얼굴에 평안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58년 만에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은정이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스쳤습니다. 마치 은정이가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복래는 매일 밤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은정이의 목소리가 더 이상 슬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고마움과 평안함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복래 언니 정말 고마워요. 이제 저는 편히 쉴 수 있어요. 꿈속에서 들려오는 은정이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고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